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2023년도 벌써 3월입니다. 지난 1월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가 2월 들어서는 좀 오르락내리락 답답한 행보를 보였었죠. 이 3월 증시는 화사한 봄처럼 붉게 물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봄을 가로막는 서슬푸른 꽃샘추위가 이어질까요? 이 3월 이후 국내 증시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도 세 분의 금융 전문 꾼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오늘은 이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의 전문 꾼들을 모셨으니까 이번 주의 증시 상황과 핫 이슈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월 달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지켜보셨겠지만 3월 들어서 또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른 FOMC에 대한 불안 심리와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지금 티키타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국인데요. 각긴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또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님. 네, 아까 도입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붉게 물들 것인가에 대해서 네. 도입을 하셨는데 네. 붉게 물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꽃으로 붉게 물들지 아니면 피로 붉게 물들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피로 물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답답한 증시 행보 같은 경우에 아마도 3월 FOMC, 3월 네. 24일 그때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 보통 4월부터가 본격적으로 벚꽃 시즌이잖아요. 네. 그 주식시장도 약간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근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어그러지고 어수선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성도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악재의 성격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악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있었던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증시가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지려면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거는 3월 달 이 변동성 장세도 한 번 더 버텨볼 만한 용기와 또 네. 힘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이용찬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3월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안 좋다,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이제 뉴스 하나하나마다 이제 되게 증폭되는 반응이 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어제도 이제 보스팀 위원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그렇죠. 했다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저번에 1월 사실 이제 PCE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앞날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 앞날이 FOMC가 3월에 있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3월 14일에 있을 이제 CPI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CPI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3월 FOMC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결정이 안 되면은 이제 3월 FOMC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국면을 생각해 보느냐.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물가는 조금 더 낮아지는 국면이고 좀 더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도 많이 가 있었던 그런 수요들도 재화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지금 사실 보면은 글로벌 제조업이 정상화되면서 네.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 중국은 이미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네. 미국 제조업도 일단은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월, 5월까지는 우리가 한 번 더 1월 사실 저희 1월에 한 번 랠리가 있었는데 한 번에 더 랠리 정도까지는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석.
네,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연구원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봐야 될 게 섹터별 수급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으로 보면 조금 독특한 게 작년 10월 중순 저점을 찍은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대략 13% 정도 오를 동안 코스닥 시장은 20% 이상 올라오는 강한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워낙 또 시장을 랠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코스피 오히려 약간 소외받고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지수 상승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국내에 가장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 약간은 더 우상향한 시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지점에서 또 미시적인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3월 말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밑그림은 CPI, 소비자 물가에서 나올 것 같다. 그럼 이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어떤 금리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증시도 반응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을 안 주신 게 이제 중국 리오프닝 부분인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사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마도 긍정적인 측면은 이거 같아요.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저희 같은 경우 기존의 경로가 다 하강으로 가긴 가는데 네. 중국이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예.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면은 수요발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판을 다시 짜게 만들지 않을까 예. 이러한 것들이 중국을 둘러싼 좀 불안감 중 하나인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물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은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 제한자가 아니라 네. 가격 수용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다 뭐 물건을 팔 때도 전 세계 물건을 팔 때도 중국은 가격을 본인들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주는 가격 내로 주는 거, 그러니까 제시하는 가격대로 받는 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물가 기준으로 잠깐 데이터를 보면은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물가가 미국의 전반적인 수입 물가랑 또 CPI라고 하죠. 네. 헤드라인 CPI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 그 그래프들 한번 보면은 네. 진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유발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뭐 세간에 우려하는 것만큼 막 연준의 판을 다시 짜게 만드는 그러한 물가 급등세를 출현하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소 어느 정도 리오프닝 자체가 글로벌 경제의 경기 회복 국면에 도움이 된 방향으로 네,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찬?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좀 중국이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그리고 네. 이번에 그 물가가 재화 가격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급하게 올랐던 것들은 물동량의 문제, 바틀레킹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지금 와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정상화되면서 조금 해소되는 쪽이다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저는 커머디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쓰게 되면은 어차피 플러스 이제 뭔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네. 공장을 돌리니까 구리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유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요인에 작용을 할 겁니다만 네. 물가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리오프닝을 했을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를 선진국의 사이클 때 되게 많이 겪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무슨 물가가 오냐? 서비스 물가가 올라왔거든요. 왜 서비스 물가가 올라왔냐? 그 전에 다 재화에 다 수요가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역을 딱 풀자마자 다 이제 서비스로 다 수요가 쏠리는 거예요. 네. 서비스로 수요가 쏠렸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물가가 올랐고 지금 서비스 물가 우리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중국은 그거를
중국의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 세계 물가를 이제 공급하는 이게 뭐 물가를 이제 퍼뜨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은 네. 이제 재화를 수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15%도 20%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냥 굴이 올라가는 정도나 보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최영석 공무원. 네, 중국 시장의 최근 리오프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느낀 게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은 소비 부양에 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섹터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중국 마켓에 국내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리오프닝 이슈가 악재보다는 호재성 성격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중국 증시도 다시 2월 지나서 3월로 가면은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자꾸 중국 이야기를 여쭤본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을 한번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고 좀 환율이 지금 1,304원, 오늘 시장 평균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갔는데, 이게 지금 강한 달러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경기가 피로 물들 때 이게 다른 피로 물들게 되면, 그렇죠. 붉게 물들게 되면 이게 저번에 1,400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과 우리나라 금리 어느 정도로 갈 것 같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와 환율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2월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시장에 부담을 많이 네. 줬던 부분이고요.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책금리 상단을 시장에서는 5%의 금리 인상이 멈출 거로 예상했지만 네. 현재는 550, 네. 575bp까지도 보고 있다 보니 정책금리의 상단이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특히나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국내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갭이 커지다 보니 네. 국내 시장의 투자 입장에 불안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달러 강세 역시 약간은 더 추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화 약세 국면이 지속돼 버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슈다 보니 지금처럼 기준금리 갭이 더 확장된다면 사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이탈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탈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증시 같은 곳에서 먼저 빠져나갈 건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네. 먼저 이제 종목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테슬라. 이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IR 뭐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은데, 투자자의 날 거기서 46초마다 한 대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보다 반값의 차를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해석들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생산 방식의 혁신이었습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 방식을 처음 만들어내고 또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그걸 최적화시켰는데 네.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TPS라고 하면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준 힌트는 테슬라가 제조 방식의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였고요. 최근 사실 도요타는 대표 모델 중 하나의 모델 3의 생산 단가를 5년간 대략 30% 절하시켰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50% 정도의 원가 절감이 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더해서 로봇 부분 역시도 시장이들 충족할 정도의 좀 진화가 있었다. 네. 그래서 로봇 측면이나 생산 단가 혁신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도 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장을 지을까요? 그거는 뭐 쉽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뭐 산업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쉽게 네.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뭐 테슬라 그냥 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일단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모델 2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계획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없었죠. 점이 네. 뭐 테슬라의 뭐 세론뉴스 물량을 만들어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테슬라 둘러싼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저는 이어질 거다. 그리고 당분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 범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증시 환경이 조금 제약적이다. 특히나 금리에 대한 문제로 네. 이렇게 봤을 때 뭐 최근에 테슬라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조정 받았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200 깨졌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빠른 판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특히나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 비중 확대 같은 경우는 그 FOMC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저희 하우스에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이 사실은 이제 되게 전문가세요. 아, 예. 저는 이제 옆에서 사실 많이 듣거든요. 예. 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 투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 나왔다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 그 이제 EV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해간다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2천만 대 1년에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밝혔거든요. 네. 2천만 대 만들겠다는 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일단 수요가 안 늘어난다고 하면은 현재 1억 대 정도 뽑잖아요. 그 중에 20%를 가져간다는 얘기고 전기차 부분이 물론 늘어나겠지만 또 전기차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갔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힘들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만큼 테슬라가 코스트 리덕션을 해가지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뭐 혁신 기업 앞으로 꿈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볼륨을 크게 넓혀가는 그런 비전을 보여줬다. 코스트 리덕션 할 것이다. 그런 네.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 말씀을 하셨고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려면 가격 경쟁이 가장 뭐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하려 그러면 전기차의 비용, 생산 비용 또는 판매 비용의 40% 이상을 네. 차지하는 배터리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부분 어제도 오늘도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군요.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에스코 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테슬라 이번 그 인베스트데이에서 확인한 부분은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전기차 침투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글로벌 평균으로는 전기차 침투율이 17% 정도 되지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제 불과 7% 정도 레벨이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사실 국내 소재 세대 입장에서는 IRA 법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혁신 자체가 국내 2차 전지 혹은 소재 업체들 굉장히 좀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 또 추가하실 거 있으십니까? 혹시?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주가는 이번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분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응의 영역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것보다는 한국이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은행 계열이기도 하고 이제 지방에 이제 막 가끔 다녀보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EV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몇 년 안에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자동차 그런 부품들도 사실 많고 내연기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떻게라도 이제 EV의 배터리에 이렇게 뭔가 인발브 돼가지고 미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좀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뭐 앞으로만 뭐 20년, 30년 동안 먹거리는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찾아야죠.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할 일들이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보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과의 유럽의 이 경쟁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그 테슬라가 생각하는 치킨 게임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45차마다 한 대씩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도량이 한 1.5배 2030년까지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한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소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소도 가져가면서 또 전기차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음. 부분인데 물론 미래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모든 기술은 다 이제 같이 준비해가고 사실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프라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제 계속 이제 준비는 해가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현대차도 EV가 현대기아차도 EV에 대해서 되게 지금 대응을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이나 지금 네. 뭐 유럽의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들보다 우리도 현대차에 대해서 한 5년 전만 해도 왜 EV를 대응을 안 하느냐, 못 하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이오닉이라든지 되게 뭔가 대응을 잘하면서 미국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세일즈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적응이라든지 그런 부분 캐치업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다. 그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뭐 네. 딥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숫자들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만큼의 숫자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에 좀 부담을 두고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친환경차로 간다. 그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내년이 됐건 이유가 됐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재평가는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영석. 이용철 의원님께서 아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전기차 산업 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고민은 과거의 다른 산업에도 그랬던 것처럼 프리미엄 라인은 현재 테슬라나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또 엔트리급 모델은 중국의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 네. 약간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 형국이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네. 하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최근 현대차, 기아차 역시 브랜드 파워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제네시스나 새롭게 나오는 EV 라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제품력 그리고 매력도 그러한 것들이 어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아마 현대기아차 역시 잘 해낼 수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가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경제를 소위 1만 불 소득 시대로 끌어올렸듯이 이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 증시를 지금 기관차 모양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다행스럽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다. 배터리 빼고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떠받칠 우리 증시나 경제를 떠받칠 게 없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점인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FOMC 제가 말씀을 깊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제도 미 연준이 여러 가지 의견들 매파 비둘기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개장 때는 다우가 많이 떨어졌어요. S&P하고. 그러다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0.25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요 발언하는 바람에 다시 반등을 해서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여쭐게요. 먼저 우리 최영석 연구원님부터 0.25다, 0이다, 0.5다. 3월 21일, 22일 연준 회의에서 공개시장 회의에서. 네, 저는 패드 와치를 참고하고 있고 패드 와치 기준으로는 일단 25bp에 60%를 베팅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0.25. 25bp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지영 연구. 네, 이럴 때 거의 반대 의견 나오면 되게 좋기는 한데 저도 0.25로 보고 0.25다. 있습니다. 네. 예. 25bp 가능성이 제일 예. 높죠. 예. 0.25bp가 그러니까 25bp가 사실은 60%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과학적인 통계를 많이 가져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해도 25bp까지는 가지 않을까. 시장에 너무 충격을 줘도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0.25%포인트까지 올린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5.4 가야 된다. 5.4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먼저 최영석. 사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잠재워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인플레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경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강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출 논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시장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역시 여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이벤트로 작년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변화구가 아니라 그냥 25bp 직구라면 아마 시장의 입장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25pp 올라가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여부보다는 그 점도표 상으로 이제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릴 가져갈 것인지 것이냐. 그거를 시사한 얼마나 올릴 것인지 시사하는 가치가
더 제일 크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월 FOMC 점도표상으로 보면 최종금리 그때 중앙값 보면은 5.1 정도였고 그때 네. 시장에서는 이제 5.25면은 다 온 거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 그러한 전망들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3월 FOMC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5.5까지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6% 찍어버리고 막 5.8 찍어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FOMC 이후에 오히려 더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5.5 이상으로는 올릴 가능성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창 연구원한테 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하고 블링켄 국무장관이 인도에서 경제장관 회의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10분 동안 만났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무드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다면 과연 OPP 5.25% 또는 5% 5.4%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하는 트리거가 돼가지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물가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서비스 물가예요. 아, 서비스?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커머디티 물가는 계속 이제 압박이 있다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서비스 물가가 잡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해결되고 만약에 휴전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상당히 긍정 영향을 미칠 거고 물가가 조금 더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물가가 우리가 사실 5%의 기준금리 막 4%의 10년물 금리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되게 좋아 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크레딧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지만 이제 무시하고 주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자동차 또 배터리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FOMC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좀 끼워 넣었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가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 하원과 상원에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IRA 법안. 이 법안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곧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3월 달에.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포드하고 디트로이트에 산 200마일인가요? 100마일 정도 떨어진 미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중국 CATL이 또 BYD도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려고 제가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이 IRA 법안이 나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는 좀 별도지만 한국의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 또 반도체 업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한정 연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랑 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저희가 작년에 공개했던 IRA 법안에 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 네. 다분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UA를 포함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거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 증시의 전형적인 특성 있잖아요. 세론. 이거를 한번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들 우리나라 주가들 지금 거의 이제 어나더 레벨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력 중에는 뭐 단순히 그 수급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요인도 있을 건데 저는 IRA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일종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변동성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RA 관련해서는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 확률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거 자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IRA 법안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무슨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내려고 이제 하느냐 그거를 이제 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내에 첨단 산업을 만들려고 그 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고 네. 나머지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1, 2년짜리가 아니라 네. 뭐 바이든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계속 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리쇼어링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겠고 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우리 입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IRA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보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아까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내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기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 또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아마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다만 현재의 가격은 분명히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패널들에게 공통을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면 어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 화면으로 여러분 우리 코스피 지수의 모습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주가 변화를 보여드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 코스피의 연초 흐름을 보면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저게 지금 2,400을 다지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단순히 옆으로 가면서 눈치 보기 게임을 하는 것인지 다진다는 의미는 앞으로 꽃 피는 춘삼월처럼 붉게 물드는 꽃의 시기가 온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LG솔루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주가를 보셔도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약간 비슷해요. 보시면 횡보잖아요. 네. 1월부터 횡보하다가 지금 반등하고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는 모습 LG에너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올라갔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IRA 법안을 놓고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배터리나 IRA 법안에 관련된 주가들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 이게 정말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3월 이후에 폭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버블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이미 미래의 기대값을 워낙 많이 당겨와서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의아할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 거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승에는 기존의 숏 물량들이 청산되는 숏스퀴즈나 수급적인 이슈가 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정도의 속도가 더 추세화되기에는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금 상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종들 실적들 다 전망들 다 뜯어보면은 2차 전지만한 업종들이 없어요. 이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또 진입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G 그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은 좋은 기업, 좋은 성장하는 업종인 건 맞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다. 주식이랑 기업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가랑 실적이랑.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막상 IRA 법안 공개되고 나더라도 네. 또 FOMC 이후 끝나고 나더라도 네. 그 2차 전지 업종들은 뭐 1, 2월 달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뭐 투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트렌드 투자를 이렇게 할 때 초기에 라면은 일단 탑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쯤이 되면은 내리고 싶어져요. 내리면 안 돼요. 그게 제 트렌드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기에 내리면 안 돼요. 네. 중기에 내리면 안 되고 마지막 이제 후반에 왔으면은 네.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중기나- 마지막엔 사랑에 예. 빠지지 마라. 예, 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오면 이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이랬을 때 음. 이제 추가 투자감도 넣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왜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거를 너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본인 자체가 믿게 돼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이 아직 내릴 국면이 아닌지 아니면 이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계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챗 GPT하고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이게 또 한번 핫 이슈가 되면서 솔툴룩스라든지 많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요즘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쪽에 몰리는 그런 병목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병목 현상이 되면 결국 체증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챗GPT라든지 AI, 또 로봇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AI 산업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논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특정한 산업이 만들어낸 성장과 별개로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가 중요할 텐데 지금의 시장은 사실 다소 과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투자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산업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의 시장은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그 기대를 너무 낙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실적이 찍힌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나 그런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는 TSMC 같은 기업들이 네. 상대적인 매력도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은 미래 수익과 실적을 대변하는 건데 그거를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네, 거의 뭐 공기만 보고 투자하시는 성격도 있다라고 네. 보고 네. 있고 보통 테마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AI나 GPT 같은 경우 거의 뭐 3대장이라 불릴 만한 정도로 되게 종목들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 3월 달 FOMC 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FOMC까지는 대형주들은 계속 상단은 좀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하단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아래에서는 테마들이 계속 잘 움직여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월 달에도 뭐 GPT, AI 또 AI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뭐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해볼 만한 업종이 아닐까. 대신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섣불리 건들기가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네. 개인분들께서는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플레이 해볼 만한 그 테마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AI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더 붙여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AI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화이트 컬러의 인건비를 낮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은 블루 컬러의 인건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생성 AI의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인건비를 낮추는 거고 이게 미국의 리쇼어링과 그리고 미국의 그 인건비 부담과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공급 얘기가 부족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뭐 이제 이민자를 받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이민자는 또 받기 싫다면서요. 네. 이민자 받기 싫으면 어떻게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이 AI하고 로봇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중소형주 주가가 뭐 많이 널뛰기 하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역 얘기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술 자체가 가는 거는 의미는 꽤 오래 갈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2분기에 우리 증시 기상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로 한번 그 2분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기상도를 말씀 주시면서 어떤 것이 호재일 거고 어떤 것이 좀 악재일 거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각각 판단의 내용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최홍석. 결국 2분기에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됐을 때 국내의 기준금리가 현재 여유 있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가계와 기업들이 부채를 합리적인 수준에 조정해 왔는데 국내는 사실 최근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 가계 부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책 금리를 올릴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국내의 기준금리 갭이 벌어지는 건 당연히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를 보여줄 거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은 분명히 글로벌 수요를 촉진하게 될 것인데 그런 소비의 확대, 소비의 정상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 네, 그리고 2분기 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저희가 당분간 올해 내내는 거의 결국에는 매크로 지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분기 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오거나 특히 뭐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나 5월에 발표되는 4월 CPI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시장은 5월 FOMC와 6월 FOMC 가지고서도 되게 막
그 고민과 혼란할 것 같아요. 이게 예. 하나의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호재 같은 경우는 비단 2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 환율 올라오면서 조금 매수 강도가 약화되긴 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그 한국 증시를 비중 줄일 만한 요인들 별로 없어요. 뭐 가령 대표적인 데이터 하나만 제시해 드리면은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외국인이 봤을 때 코스피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2,000선이에요. 네. 지금 2,400선이니까 네. 갭 차이들이 상당하죠. 그만큼 이제 이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 그렇게 발배 요인들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2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 베이스로 봐도 국내 증시의 수급상의 뭐 지지대 역할 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용찬.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실 아마 올해 연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증시를 상반기에 좋을 거다. 그리고 하반기는 잘 모르겠다. 사실 별 재미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고 하저의 뷰를 먼저 제시를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전망을 할 때 이제 좋다 나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타임라인을 쭉 끊어가지고 국면별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올해 1분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부터 사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경제도 리오프닝을 하다니까 좋아졌어요. 그럼 쭉 네. 올라오다가 미국 외 지역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는 안 좋고 미국은 계속 우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고 하니까 미국 외 지역이 올라서 미국 외 지역의 모멘텀으로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한 번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분기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무슨 모멘텀으로 가느냐면은 3월에 이 불확실성의 기간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전 세계가 다시 정상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지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정상화하고 있으면 그 제조업의 정상화가 전 세계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것인지 미국의 수요가 다 강하다고 하지만 그 수요가 어디 갔으면 다 서비스가 있고 재화는 사지도 않아요. 그렇죠. 재화를 2년 동안 안 사니까 한국 수출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시 정상화돼서 서비스 수요는 과열된 게 좀 풀리고 다시 재화 수요로 조금 넘어가면 다시 중국에서 오더가 나와요. 오더가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찍어내고 그러면 한국에 다시 디램 사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선순환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2분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2분기 2,500 뚫어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전 세계의 무역 사이클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고 네. 그걸 확인하는 국면이 2분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악재라고 생각할 수가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 시나리오대로 2,600까지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하반기에 들어설 때 우리가 하반기를 맨 처음에 맞아야 될 거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삐그덕삐그덕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높은 금리 그리고 주가가 사실 2,500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PER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엄청 비싸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내년에 반도체 이익의 정상화까지 생각을 해서 네. 그 2024년에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는 게 이익의 밸류에이션을 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봐도 한 10배 정도 하면 2,600, 2,700이 2,650 정도가 이제 목에 차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경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보면 하반기에는 아직은 잘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되었건 다우가 되었건 S&P 500이 되었건 증시가 폭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5.4에서 머문다, 뭐 5.25에서 머문다가 아니라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는 게 사실은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식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우리 꾼들이 주목하는 뭐 산업에 또는 테마에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어떤 산업일까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현재 국내 산업 내에서 가장 견고한 건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다소 과열 국면에 들어간 소재 업체들보다는 배터리 완성 업체, 배터리 대형주들이 상대적인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서 상대적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 주목받을 것 같다. 그래서 업종으로 봤을 땐 여전히 3월과 2분기에도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전기차. 뭐 그것도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미 얘기를 드려서 저는 그거 말고 그 방산 쪽에 계속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자라나면서 이게 휴전이 됐으면은 방산주들 그냥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왜냐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단순히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들이고 네. 특히나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는 국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게 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주들도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방산 쪽에 저는 좋은 테마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당장에 지금 3월에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지금 확실히 보이는 게 저는 중국 정상화 수혜가 이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관련해 있는 소재 쪽이 나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전 세계의 제조업이 좀 더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 한 달은 반등했잖아요. 그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재화 소비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제 중요한 섹터가 되고 꼭 그게 오른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2분기에. 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LG경제연구원 쪽에서 올해 경제의 양상을 상고하저로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팅크탱크들이 상저하고로 나왔을 때 그래서 상고하저를 놓고 본 LG경제연구원의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이 물가 비상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팩트예요. 지금 정부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마라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난방비라든지 뭐 정신값 요즘 평균 정신값이 10,000원이라면서요. 사실 10,000원 가지고 사 먹지도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누르게 되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어떤 정도인지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향후에 음식료, 주류 여러 가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것이 또 뭐 아까 서비스업 쪽 말씀하셨는데 네. 제조업종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 과거에도 이런 인플레 구간에서는 음식료 업종들이 보통 필수 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가격 인상을 가져서 마진을 확보하다 보니까 네. 가격 전가력을 통해서 마진이 확대된 국면들이 있었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류 업체나 식음료 업종들을 보면 주가는 바닥에 있는 이유가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원재료 가격들 변동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 이슈가 해결되고 원재료 가격이 안정된다면 지금 인플레 구간을 활용해서 가격 인상을 했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식음료 업종들, 주류 업종들은 아마도 마진이 상당폭 좀 개선된 효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조금 관심이에요. 어렵죠. 은행주 뭐 그 행동주의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한때 네. 1월 달에 주가들 좋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은행주는 조금 그냥 중립 혹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민감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네. 산업이 되어버린 만큼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주식 측면에서도 은행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보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피크아웃을 했고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연말에 이제 3% 인플레이션을 볼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점점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봐봐야겠죠.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이 관련 이 말씀 주신 섹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이걸 인플레이션을 다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럼 사실 미국은 음식료가 지금 좋아요, EPS도 좋고 한데 한국에서 이게 저는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사실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한국의 인플레이션 어디서 오느냐? 외부 충격에서 와요, 무조건. 그렇죠. 외부 충격에서 오면 이거를 통화나 재정으로 잡을 수 없고 이거는 네. 사실은 뭔가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외부의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음식료에 전부 다 전가된다 하면은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2023년 2분기 또 3, 4분기가 남았습니다. 이 투자의 기본 잃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전략인지 한 1분씩만 간단하게 짧게 좀 주시죠. 네. 우리가 봤던 2022년 시장은 시장의 금리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면서 기업들의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할인된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2분기에 보게 될 것들은 어쨌든 미국 정책 금리의 상단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 매수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국면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는 스토리, 내러티브와 또 숫자,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용기를 조금 내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올해는 야, 작년처럼 또 빠지면 어쩌지 이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올해 얼마나 먹고 나올지 이거를 걱정해야 될 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올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대형주들 만만치 않은 장세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테마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테마는 뭐 AI, GPT 이런 게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계속 지켜보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해온 거를 좀 읽어볼게요. 제가 개인 컨설팅,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컨설팅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투자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개인 캐시플로우 먼저 점검을 해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나야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캐시플로우가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나 쫓겨요. 쫓기고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의 투자 시계가 여유가 생기고 어차피 만약에 시장이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쌓인 돈으로 앞으로 더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니 우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맞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럼 긴 호흡에서 보면은 시장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안정됐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캐시플로우가 먼저 플러스가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법은 저는 첫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기가 첫 번째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쏠리게 되면 거기에 눈과 귀가 가가지고 그거를 항상 잡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그거를 초기에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면 본인이 후기에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초기에는 생각하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열된 쪽보다는 이제 초보 투자자시라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쏠리지 않은 쪽에 가는 것이 최소한 낭패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환경이 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의 문제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낮추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게 통화 정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거 금리는 시간의 가치이고요. 쉽게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워낙 내려왔었기 때문에 다 정상화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도 금리를 다시 원래 정상화됐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중물가 중금리 환경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짧게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2분기까지는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된다? 예, 아니요? 전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2대1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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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년 이 3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꽃샘추위 뭐 이런 많은 기후 변화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절기라 그러죠. 이런 전환기에는 경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세 분 꾼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는 그런 장세도 가능하다. 요는 미국 FOMC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는 별다른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호재가 중심인데 이 호재가 너무 나가다 보면 결국 미국 FOMC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이 브레이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실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게 세 분 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귀한 말씀 잘 들으신 걸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